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수리통계학. 자, 말만 들어도 그렇죠. 머리가 아픈 과목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 수리통계학을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이 수리통계학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학부 과정에서는 통계학이나 수학이나 또는 상경계열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가운데 이 수리통계학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 또 대학원의 어떤 석박사 과정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치는 시험이라든가 또는 입학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밟는 데 있어서 수리통계학이 기초로서 꼭 필요한 분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유학 가서 금융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도 이 수리통계학이 전제 과목으로서 꼭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이라든가 또는 금융공기업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 수리통계를 공부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인인데 어떤 빅데이터 관련 분야라든가 특별히 게임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이 수리통계학이 꼭 필요해 가지고 회사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우리 큐스타디에도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자, 요 데이터는 현재 우리 큐스타디의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의 메인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이런 분들이 수리통계학, 큐스타디 수리통계학을 듣는다 해서 제가 요 내용을 조사를 해 봤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전공한 학생인데 여러분 통계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통계학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면 계량경제학이랍니다. 근데 이 그 계량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선수 과목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이 수리통계학인데 수리통계학에서 막혀버리면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도 포기해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 수리통계학 공부를 잘 하고 싶은데 아마도 이 소개 영상을 여러분 듣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 수리통계 공부에 어떤 막힘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지금 찾아왔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현재도 이 큐스타디 수리통계학을 듣고 있는가? 이 큐스타디 수리통계학의 특징을 우리가 딱 두 단어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비전공자도 yes, 그리고 전공자도 ye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이 수리통계를 필요한 학생의 한 60% 정도가 수리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랍니다. 그러니까 전공자도 어려운데 비전공자는 대단히 어렵겠죠. 그렇죠? 특별히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또는 금융공기업 시험을 대비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행정고시 재경직을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 수리통계학을 통계학을 전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수리통계학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큐스타디 수리통계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계학의 입문자들도 제가 이해되게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나타난 아주 기초적인 어떤 통계학 내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통계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 수리통계학은 그 용어들이 되게 어렵답니다. 거의 외계어 같은 그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가고 머리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했답니다. 실제로 이 수리통계학이라는 책은 기본서의 분량이 무려 약 800페이지가 되는 엄청난 분량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각종 용어와 그 내용들이 통계학을 처음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몇 페이지만 읽어버리면 바로 밥맛이 딱 떨어져 버리는, 좌절을 되어 버리게 만드는 그런 용어들이 가득 찼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통계학의 용어나 기초적인 내용부터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선생님이 강의를 했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수리통계학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대학 교수님들이 결코 실력이 없어서 강의 못하는 건 아니죠. 그분들은 실력은 있지만은 전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교수님들의 입장하고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꼭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Q스타디, 이 수리통계학을 듣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의 소기의 목적을 이 비전공자들도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연구하고 준비를 했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초적인 강의만 듣고서 여러분들이 각종 시험을 대비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이제 우리 Q스타디 통계학 강의를 보면 상당한 수준의 통계학 지식과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러니까 그쵸, 무조건 이렇게 암기하거나 무조건 이렇게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통계학의 중요한 각종 전명이라든가 정의를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잘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리통계학 강의 책을 실제로 펼치게 되면 약 800페이지 분량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각종 정의 증명들이 도저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답니다. 특별히 이 비전공자들은 굉장히 어렵답니다. 자, 그 어려운 내용을 선생님이 잘게 잘 쪼개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으로 요 수리통계학 강의를 제가 수준 높은 내용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정의 증명을 여러분들이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했고, 그리고 각종 시험을 대비한 예상 문제 내지는 기출 문제, 예제 문제들을 제가 충분히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Q스타디 수리통계학 강의를 하나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각종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비전공자도 수리통계학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했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행정고시 우리 Q스타디 강의 듣는 분 중에 행정고시 재경직에 도전하는 비전공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여태까지 많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법률 저널 같은 그런 신문에 보시면 행정고시 재경직에 수석 합격한 분들의 수기를 보면 몇몇 분들은 Q스타디에서 통계학 강의, 특별히 이 수리통계학 강의를 들었다고 수기를 적은 학생들이 들어 있답니다. 그 외에 수많은 합격생들도 요 Q스타디 수리통계학 공부를 해서 행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수기가 많이 있고, 또 한국은행 및 금융공기업에 도전하는 이 비전공 학생 중에서도 우리 Q스타디 수리통계학 강의를 듣고 합격했다는 수기가 많이 올라와 있답니다. 그런 수기 하나하나가 바로 왜 많은 학생들이 이 Q스타디 수리통계학을 선택하는가, 그 이유가 되겠죠. 특별히 제가 광고를 많이 하지 않음에도 이 학생들이 많이 오는 이유는 우리 Q스타디 강의는 지인 소개가 많답니다. 한번 들었던 학생들이 그 강의 내용에 감동을 받고 또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이 수리통계 강의, 특별히 Q스타디 강의를 소개해서 오는 학생들이 우리 Q스타디 학생 전체 수강생 중에 대부분이랍니다.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공자들 입장에서도 이 Q스타디 수리통계학은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통계학과를 처음 들어가 가지고 개강이 두려운 통계 전공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수리통계라는 것은 통계학과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공부해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그렇죠, 초입에 해당되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수리통계 강의를 처음 들어갔는데 첫 시간부터 좌절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도저히 두려워서 또 교수님이 갑작스러운 질문이나 퀴즈에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이 통계학을 전공했는데 너무나 좌절을 경험한 학생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 Q스타디 수리통계 강의를 듣고 통계학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라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보내준 학생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수리통계학 학점을 이수할 가능성이 있겠나라는 그런 의심을 가졌던 학생들이 실제로는 A+라는 성적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얘기해 줘가지고 선생님 입장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Q스타디 수리통계를 우리가 전공자 입장에서는 전공자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장 기본적인 통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급 통계학을 공부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심화 통계 내용까지 꼼꼼하게 선생님이 설명되어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계량 경제학을 공부하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주는 강의로서 제가 이 계량 경제학을 염두에 두고 Q스타디 수리 통계학이 강의되어 있기 때문에, Q스타디 수리 통계를 듣는 학생들은 이 수리 통계와 계량 경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별히 유학생들 중에 그렇게 강의 듣는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Q스타디 수리 통계는 어떤 논리적 비약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닥치고 암기 이러지도 않는다는 거죠. 빠짐없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각종 정의를 잘 알아듣게 설명해주고, 각종 정명들을 여러분들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섬세하게 잘 쪼개가지고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했고, 한마디로 말해서 납득이 되는 강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리 통계 내용이 실제 8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부는 제가 매우 쉬운 강의부터 시작하지만은 점점점 중반전, 후반전으로 갈수록 상당한 수준의 내용들의 강의들이 진행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생님 말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수리 통계학 과목이라도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쉬운 내용부터 빠짐없이 선생님이 강의해주는 내용대로 따라오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하나 정도는 꼼꼼하게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신다면, 어떤 분야든 어떤 전공에서든, 여러분 또 직장에서 뭐 빅데이터를 연구한다든지 등등 필요해서 하는 공부이든지 간에 수리 통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막힘이 없도록 제가 시원하게 뚫어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통계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1을 보니까 표본 공간, 우리가 원어로 샘플 스페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본 공간의 정의가 뭔지 봤더니 통계적 실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하고, 이를 S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이 통계학이 딱 들어가자마자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외계어에 해당되는 이런 용어들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계학에 입문을 잘하는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통계학이라는 요 동네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실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는 아주 기본적인 용어 설명부터 수준 높은 내용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복습의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용어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해 줄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나중에 어려운 내용들도 소화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통계적 실험, 자,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실제로 시행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 이런 것을 또 통계적 실험이죠.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게 통계적 실험이죠. 이랬을 때에 발생 가능한, 뭐라 그랬죠?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다. 이게 발생되어지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나중에 얘기했지만 표본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본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외계어 같은데, 자, 실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 표본 공간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한다.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랬을 때에 이 표본 공간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실험은 동전을 하나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에 앞면이 나오면 동전을 다시 한번 던진다겠죠. 그러면 앞면이 나와서 다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동전을 처음 던져서 앞면이 나왔을 때에 동전을 한 번 더 던져가지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동전을 처음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던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면이 나왔을 때 앞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와서 동전을 다시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전의 뒷면이 처음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한번 던진다 그랬죠. 그래서 뒷면이 나왔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왔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왔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왔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4가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왔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올 수 있고,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6이 나오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경우를, 몽땅 다 모아놓은 이 집합 S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쉬운 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통계에 우리가 정확한 용어부터 일단은 이해하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완성하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복습의 차원에서, 통계학을 처음 배워하는 분들은 지금 표본 공간이 뭔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하시자, 이런 연습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 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나타나는 모든 경우들을 여기다가 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에 이렇게 앞면이 몽땅 다 3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3번을 던졌을 때에 이렇게 앞면이 몇 번 나온다? 2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면이 1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뒷면이 몽땅 다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뒷면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에 있어서의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본점들, 이런 하나하나 표본점들이 한답니다. 이런 표본점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에 이번에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의 실험이죠. 그렇죠? 횟수. 이 횟수가 되는 표본점이랍니다. 그랬을 때 이 표본 공간 S를 적어보라고 그러면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2번만 나올 수도 있고 3번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3번의 실험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본 공간 S의 집합은 이렇게 0, 1, 2, 3으로 구성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4번째 문제도 우리가 살펴보면, 자, 비누 공장에서의 생산 제품 중에서 3개의 제품을 추출하여 검사한 뒤 불량품과 정품을 분류하는 경우, 자, 불량품은 F, 정품은 H로 표기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표본 공간을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표본 공간은 우리가 이 비누 공장의 생산 제품을 검사했을 때에 3개 다 정품인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품이 2개인 경우, 자, 요런 경우하고, 자, 요런 경우하고, 자, 요런 경우. 그리고 하나만 정품이고 2개가 불량품인 경우도 있겠죠. 자, 정품, 불량품, 불량품. 자, 불량품, 정품, 불량품. 그리고 불량품, 불량품, 정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다 불량품인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개의 제품을 검사를 했을 때에 불량품과 정품을 분류하는 모든 경우를 다 들었죠. 이것을 우리는 뭐다? 이와 같은 통계적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5번 문제처럼 이 표본 공간을 조건식으로 또 표현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원주 상민 내부의 모든 점을 우리가 표본 공간에 했을 때는 이와 같은 표본 공간은 그렇죠. 카운팅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역으로 표시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x, y라는 점들의 집합인데 이 x, y라는 이 점들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내부 및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이니까 이와 같은 점들은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표본 공간을 이렇게 조건식으로 표현해서 이 표본 공간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중요한 용어, 자, 사상 또는 요 사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요 사상이라는 요 표현을 우리가 사건이라는 용어로도 우리가 얘기를 한답니다. 사상 내지는 사건. 자, 요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건 표본 공간 S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나오는 우리가 횟수를 표본 공간이라면 그때의 표본 공간은 0하고 1하고 2하고 뭐다?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번, 1번, 2번, 3번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얘가 지금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 자, 사상이라는 용어는 사상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사상을 A로 해봅시다. 이 사상 A는 요 표본 공간 S의 뭐다? 지금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죠. 부분 집합.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사상 A를 동전을 갖다가 3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2번 이상 나온다. 자, 요 사상 A를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2번 이상 나오는 우리가 경우라고 우리가 두게 되면 그러면 요 사상 A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적을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또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2번 이상이니까 요 경우하고 요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사상 A라고 하는 것은 항상 표본 공간 S에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와 같은 표본 공간에 서 생각할 수 있는 사상 A의 총 개수가 몇 개냐 하면 요 집합 S의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2의 자, 원소가 4개니까 4승계죠. 그래서 총 16개의 우리는 뭘 개수? 사상의 개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뭐 대단하게 시험에 나오고 막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용어를 공부하고 있죠. 우리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첫째는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어떤 통계적 실험 내지는 시행을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 한다 그러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또 사상 내지는 사건이라고 표현한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0, 1, 2, 3이니까 0, 1, 2, 3을 모두 생각하면 이건 표본 공간이고 그 중에서 앞면이 2번 이상 나오는 사상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상 A는 2와 3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본 공간의 결국 뭐다? 부분 집합에 해당된다. 자, 요것만 여러분 용어적으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표본 공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 사상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 표본 공간의 결국 부분 집합의 개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또 예제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누 완제품 3개를 추출하여 검사한 후 정품과 불량품으로 구별할 때에
자, 이번에는 이제 불량품의 개수가 한 개 이상인 사상. 자, 요것을 우리가 편의상 A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상 A라고 하는 것은 불량품의 개수가 한 개 이상이니까, 자, 불량품이 요렇게 한 개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불량품이 몇 개인 경우? 일단 한 개인 경우. 그리고 불량품이 두 개인 경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불량품이 두 개인 경우. 그리고 세 개 다 불량품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사상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만 세 개 다 정품인 경우도 여기다 만약에 요거를 포함시키면 그때는 우리가 앞에 봤던 표본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이 빠지고 나머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세 개를 검사를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적으면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불량품이 한 개 이상이 되는 경우를 다 적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는 요 집합 A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우리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다? 사상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C어록 1에 나와 있는 자, 사상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전사상. 우리가 보통 토탈 이벤트라고 하는데 전사상이 뭐냐 봤더니 표본공간 S의 모든 원소들을 포함하는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상 A를 생각했을 때에,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 했겠죠. 근데 사상 A가 표본 공간 S의 모든 원소를 포함하니까 사상 A라고 하는 것이 표본 공간하고 같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랬을 때에 우린 요 사상 A를 전사상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사상. 우리가 늘 이벤트라고 하는데, 공사상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 S에 어떤 원소도 포함하지 않는 사상. 자, 이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보통 요 공사상은 이 사상 A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집합으로 봤을 때는 공집합이 되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사상 A가 표본 공간 S에 어떤 원소도 포함하지 않으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는 공집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로 봤을 때는 0이 되고, 이런 사상 A가 전 사상일 때는 확률이 뭐가 된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사상이라는 것도 있죠. 표본 공간 S의 어떤 사상 2를 생각했을 때에 이 사상 2에 속하지 않는 S의 모든 원소들의 집합.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요 표본 공간 S가 있고 여기에 자, 이렇게 집합 2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사상 2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사상 2가 아닌 요 바깥쪽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 S의 사상 2에 속하지 않는 S의 모든 원소들의 집합인 사상, 요것을 우리는 여사상이라는데 보통 2에 컴플리먼트라 표현하고, 요 2가 아닌 나머지 몽땅 다를 우리는 여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요것도 용어만 여러분 아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유니온 이벤트라고 합사상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요것은 두 사상 A, F와 두 사상 E와 F에 대해서 E 또는 F 중 적어도 한쪽이 일어나는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으로 말하면 두 사상의 합집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 E의 원소이거나 또는 집합 F의 원소인 경우,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집합 E와 집합 F의 집합을 봤을 때는 합집합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합사상이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 인터섹션 이벤트라고 주어졌는데, 우리 곱사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번에는 두 사상 E와 F에 대해서 E와 F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집합으로 봤을 때는 교집합이다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집합 E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F의 원소가 되는
그러니까 이 두 집합 입장에서는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사상에서는 뭐다? 곱사상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배반사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배반사상은 뭐냐? 두 사상 E와 F에 대해서 E와 F 중 한쪽이 일어나면 다른 쪽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E와 F는 서로 배반이라고 부르주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전 사상 S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자, 요것이 사상이고 만약에 요 부분이 사상 F로 하면 E와 F에는 공통 부분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 E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절대로 F에서 일어나지 않고 사상 F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사상 E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굳이 집합으로 표시하면 E와 F의 이 곱사상은 뭐다? 이게 공사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사실은 집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에서 용어 자체가 무슨 사상이니 전사상, 공사상, 사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전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사상이 표본 공간 S, 즉 우리말로 하면 전체 집합에 대응하는 것. 사상 A가 바로 표본 공간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사상 A를 전사상이라고, 사상 A가 공사상일 때에 어떤 원소도 표본 공간에 어떤 원소도 포함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사상 A를 공사상이다. 그러니까 집합으로 말하면 공집합이죠. 자, 그리고 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으로 말했을 때는 그렇죠? 여집합이라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공간 S가 주어지고 거기에 속하는 하나의 사상 E를 생각했을 때에 요 E에 속하지 않는 요 S의 모든 원소들, 나머지 모든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는 E의 컴플리먼트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사상 E 입장에서 사상 E의 여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합사상은 우리가 집합으로 봤을 때는 두 사상의 합집합이라 생각하면 되고 곱사상이라는 것은 집합으로 봤을 때의 두 사상의 교집합이라 생각하면 되고 배반사상이라는 것은 두 사상을 생각했을 때의 두 사상의 공통 부분이 없다. 두 사상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용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알고 나면 내용 쉽죠. 그렇죠?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마음 급하게 서둘지 말고 어려운 통계학을 우리가 정복함에 있어서 용어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스요로 1에서 배웠던 이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문제, 예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 실험에서 자, 1의 눈하고 2의 눈이 나오는 사상을 사상 2라고 했고 1과 3과 5가 5의 눈이 나오는 사상을 F라고 했을 때에 자, 여기 보니까 표본 공간 두 사상의 합사상, 곱사상, 2의 여사상 그리고 총 사상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표본 공간 S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표본 공간 S라고 하는 것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이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자, 4하고 5하고 6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S의 이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 S의 부분 집합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총 사상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요 총 사상의 개수라는 것은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 S의 부분 집합수와 똑같죠. 그죠? 따라서 원소가 6개짜리인 부분 집합이니까 2의 6승으로서 총 사상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64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두 사상의 이제 합사상이라는 것은 집합으로 봤을 때는 요 두 사상을 나타내는 집합의 합집합이죠. 그리고 요 1, 2, 3하고 1, 3, 5의 합집합이니까 1, 2, 3, 5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곱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두 사상의 곱사상이라는 것은 집합 입장에서는 교집합이다 그랬죠. 그래서 공통 부분이 1과 3이니까 이렇게 1과 3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2의 여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2의 여사상이라는 것은 집합 2에 속하지 않는 원소이면서 표본 공간 S에 남아있는 모든 원소죠. 그죠? 자, 그러므로 1, 2, 3을 제외하니까 2의 컴플리먼트는 4, 5, 6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통계학을 입문하면서 중요한 용어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마지막 예제 4번 문제. 자,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죠.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H, 뒷면이 나오면 T라고 했을 때에 표본 공간 S를 구해보자.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용어 공부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두 번 다 앞면 나올 수 있고 한 번만 앞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표본 공간 S는 이렇게 표현되어진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첫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상을 E라고 하면 요 사상 E는 사상 S, 즉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전사상 S의 부분집합인데, 동전이 첫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이 되는 경우는 요 경우하고 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를 가져와서 만든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던진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사상을 F라고 하면, 자, 두 번째가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요 경우하고 요 경우죠. 그렇죠? 두 번째가 뒷면이 나오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상 F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사상 E와 사상 F의 합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개의 우리는 합집합이다. 집합 입장에서 어떤 합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곱사상은 두 사상을 나타내는 집합의 교집합이라 생각하면 되니까 두 사상의 공통 부분은 요 하나 있죠. 그렇죠? HT. 자, 그리고 E와 F는 배반인지 판단하라겠는데 보다시피 E와 F의 곱사상이 동사상이 아니고 이렇게 원소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배반이 E와 F는 배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통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공부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쉬운 내용을 공부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계학에 앞으로 이제 굉장히 심화되고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나올 텐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욕심내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차근차근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정말 어려운 심화된 내용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